무지한 국민들을 헌법이 뭔지를 알고 이번에 계엄이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저놈들이 지금 공수처가 무슨 헛질을 했다, 여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멈칫멈칫하도록 만든 장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실수보다는 공부되지 않는 그 구석을 급소를 찔러서 헌법재판관 그리고 공수처가 움찔하게 만든 헌법학자 김학준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파 경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 동지들께서 함께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제목을 보시면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에 대한 변론 재개를 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대통령 보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세 번째는 최근의 여론조사, 네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진행 상황, 마지막 광화문 애국운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제일 먼저 마은혁 재판인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이제 다시 재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 헌재가 만들어진 지 35년 6년 됐는데 이런 망신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마은혁이가 어떻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들어오게 된 경과를 잠깐 보면요, 먼저 작년 12월 26일 날 국회에서는요,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이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기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를 한 것인데, 12월 26일 임명했는데 금년 1월 1일 날 최상목이가 조한창과 정계선만 임명했어요. 여러분 뭐 기억하실 겁니다. 전날이 공휴일인데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3일 날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왜 한 사람 임명을 안 하느냐, 그래서 고난쟁의를 청구했는데, 고난쟁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간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다투는 것을 고난쟁의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원식이가 고난쟁의를 청구했는데 1월 22일 날, 바로 지난달 22일 날 재판을 한번 열었습니다. 한 번 열었는데 대략 한 80분 정도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 80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길이기 때문에 누구 왔느냐 확인하고 뭐 하다 보면요, 금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1시간 20분 지난 다음에 바로 종결을 한 다음에 어제 2월 3일 날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재판을 딱 한 번 열고 그다음에 어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마은혁 이 사건의 전모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저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얼마큼 막 나가는지 절차를 무시하고 한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당일날 선고 기일을 이제 정한 것이에요. 다음에요. 근데 그날 그 최상목이가 뭐라 그러냐면 변론을 재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안 되고 하루 더 변론을 열어달라. 근데 헌재가 단칼에 묵살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즉 연휴가 끝나는 바로 31일 날 최상목이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뭔가면 관련 서류를 당일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간의 다툼에 있어서 서류를 아침에 연락해서 그날까지 내라고 한 적은 우리가 그런 적은 없죠. 없음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최상목이는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통상 어떻게 해왔냐면 여당 하나, 야당 하나, 나머지 하나는 여야가 합의로 이것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한창 씨를
조한창이 국민의힘에 추천한 재판관인데 이 조한창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를 하면 이 민주당에게 2명의 재판관 선출권을 인정하겠다라고 추경호와 박찬대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역시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조한창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그냥 자기네 목 2명만 선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그 과정에 여야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갖다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헌재가 그걸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 보니까 31일 날 하루 관계 서류를 내라고 했던 것인데 최상무기가 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이요.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미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재판관 3명이, 적어도 3명이, 4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3명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반발을 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31일 날 관련 서류를 내라고 했던 것이고, 급기야 어저께는요, 저는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할 때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하나는 변론을 제기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면 각하할 것이다, 아니면 기각할 것이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해당에 해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변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에요. 헌재가 변론을 제기한 것은 한마디로 제목에 나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같은 애국 국민들의 민심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기일을 잡았는데 당일날 오늘 선고 못한다,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헌재 35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어떡할 것이냐, 추경호도 부르고 박찬대도 부른 다음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합의를 민주당이 왜 깼느냐, 대통령은 조한창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재판관 한 명을 양보하더라도 소장을 니네가 해달라고 해서 합의까지 됐는데 민주당 이 인간들이 그 갖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를 헌재 소장이라고 하지 않고 헌재 소장 대행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변론 재개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아마 이제 35년간의 권위와 위치가 완전히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헌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법리에도 무릎 꿇은 것이고 민심에도 무릎 꿇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만약에 또 변론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각하됩니다. 각하는 뭔가면요, 요건이 안 돼서 본안 판단을 안 하는 것을 각하라 그래요. 기각은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각하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실 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제가 재미난 예를 들어볼게요.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이 뭐냐, 각하는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각은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자, 어떤 남자가 선을 봤어요. 다방수 커피숍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야, 그 여성이 어땠냐 그러니까 각하감이야, 아니면 기각감이야, 법률 용어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그 남자 마음에 그 여성이 가장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 각하일까요, 기각일까요? 기각이라는 사람이 있네.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따져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각하라고 말하는 게 기분이 더 나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기각이라는 말이 더 기분이 나쁠까요? 아직도 기각이라 그래. 설명을 또 드릴게요.
각하는 뭡니까? 왜 저런 여자를 나하고 커피를 마시게 했냐? 그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기각은 뭐 만날 수 있고 했는데 서로 좀 안 맞는다 했을 때가 기각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자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낼 때 더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각하를 이해했으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죠? 참 설명을 참 잘해. 예. 자, 다시 여기 돌아와 봅니다. 한덕수와 우원식이가 고난쟁이를 하는데, 이 고난쟁이는 뭔가 하면요, 이 국무총리 고난대행과 누구와 싸움인가 하면 국회와의 싸움입니다. 국회의장하고 싸움이 아니라 국회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이 우원식이가 고난쟁이를 청구하면서 국회의장 이름으로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국회와 싸움이기 때문에 국회에다 의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쟁이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달라고 해서 고난쟁이를 청구해야 오르는데, 이 우원식이가 건방지게 자기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쟁이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난쟁이를 청구했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것 없이 그 전 단계에서 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돼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반드시 요 문제에 있어서는 헌재가 청구인 적격이었기 때문에 각하돼야 옳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 설명을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각하돼야 되는데 만일에 우원식이가 다시 국회 의결을 얻으려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좀 쪽팔리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인간이 나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럼 예컨대 본인들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헌재는 이 40여에 대해서는요, 요건이 안 된다라고 기각을 해야 옳다는 뜻이에요. 기각을 해야 된다. 왜냐, 이 40여기는요 저 나와 있지만 운동권 출신인데, 둘째 줄에 보시면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돼 있잖아요. 줄임은 인민노련인데, 제가 인민노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교수가 여기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저게 인천 지역에 있는 민주노동자들의 노동자 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단체가 아니라 저거는요 지하 혁명 서클이에요. 다시 한번요, 인천 노련이라는 것은 인천 지역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근로자들의 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그 지하에 있는 혁명 조직을 보통 이 사람들은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연맹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동호 장로의 말에 의한다면 연맹은 아로 조직. 예컨대 혁명 조직들을 보니까 아로가 있고 아레 뭐 등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로라고 하는 것은 이석기 그룹을 보통 아로 그룹의 레벨에 속하거든요. 따라서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혁명 주체로서 레벨이 탑에 속하는 조직이 바로 연맹인 것이에요. 그 연맹의 부위원장을 지낸 인간이 마은혁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간,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지하 혁명 조직의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마은혁이를 갖다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맞지요? 예.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까지 행적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둘째 줄에 보시면 민주노동당 보좌관들 12명이 2008년에 국회를 점거했어요. 점거해서 이게 기소가 됐는데 판사가 공소기각, 여러분 공소기각이란 말은 좀 생경한 단어지만 소를 제기했는데 소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무죄와 같은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런 결정을 한 인간이 바로 마은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 둘 것은요, 고난쟁이는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헌법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다른 것들은 다 6인 찬성이야. 그러니까 위헌 법률도 6인, 그다 빼고 탄핵을 하려면요 6사람 찬성이 필요합니다. 6사람. 9이건 8이건 7이건 6명 찬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고난쟁이는 과반수 찬성을 요하게 돼 있어요. 야, 여러분 그 지난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 몇 대 몇으로 갈렸느냐? 4대 4로 갈렸어요. 4대 4. 예컨대 이번에도 만약에 고난쟁이가 4대 4가 되면 이거 인용 안 됩니다. 더 나가서 대통령 탄핵도 4대 4가 되면요 탄핵은 기각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돼야 되죠? 6명이 돼야 되는데 4대 4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4대 4를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고난 침해라고 하더라도 최상목은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헌재는 어제 오전에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최상목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말을 해서 협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은요 헌법기관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강권적이다. 이 말은 뭔가면 민사, 형사, 행정재판은 국가가 그 결론을 실행을 담보해 주지만 헌법재판은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상목에는 고난 대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더욱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쟁점은 대통령 보석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현직에 있어도 법원을 비난했지만 미국은 보석을 요건만 되면 허락해 주는데, 대한민국은요 보석을 마치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듯이 판사가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매우 잘못된 법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법관의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요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둘 것은 셋째 줄에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요 죄명이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가 됐어요. 분명히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 줄에 있지만, 현직 부장판사 5명한테 누가 물어보니까 다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인 바가 있는 것이, 저도 예컨대 내란죄 내자도 꺼내지 말라고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은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했는데, 마지막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뭐로 처벌하죠? 직권남용으로라도 처벌이 가능해요. 그러나 대통령은요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가 된 거예요. 나중에 내란죄가 안 되면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6개월 동안 불법 구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판사는 보석을 반드시 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면 지금 담당 그 부장판사가 지규현 부장판사인데,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갑니다. 저 결론이 뭡니까? 대통령에게는 보석을 허가하고 지규현 부장은 가야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 논리적으로도 그래야 옳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요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재명 사건도 맡기가 불편하고 대통령 사건도 더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안 맡으려 하는데, 이 지규현이는 이제 2월 24일 날 다른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요럴 때 분명히 보석 허가를 하고 가야 옳은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 다음이요.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예? 지금 하다 말았는데? 자, 그럼 조금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예. 지금 보면 재판관의 편향성인데, 이상민 장관 때는 8대 0으로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준숙 씨는요 4대 4가 됐던 것이에요. 완전히 그 진영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종민은 무조건 이준숙 탄핵에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편에 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8대 0인데 지금 4대 4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씨에도 4대 4를 적용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 탄핵에도 인용해야 된다는 편에 쓰고도 남을 인간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제목을 보세요. 그 위에 첫째 줄에 안국동 지나가는 개도 요 네놈의 재판관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안국동에 있죠. 그 안국동에 사는 쥐들, 개들도 요 네 인간의 성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의 편향성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네, 다음이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빼고요. 다음. 펜앤마이크가 2월 4일 날 조사를 했는데요. 고성국 TV가 조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불경, 대구, 경북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52%의 지지가 나왔지만은 2월 4일 날 펜앤마이크가 조사하는 것은요, 대통령 지지도가 51%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50%가 넘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선관위 서버를 점검해야 된다.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이 47.7%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44.8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서버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지지도가 안전하게 51%가 나왔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재명 선거법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뭔가면 이재명은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두 건이 있는데 이 선거법 사건은요 3월 12일까지 고등법원장이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은정 부장이 저는 걱정을 안 했던 것이 고등법원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재명 선거법에 있어서 검찰은요 2개의 새로운 증인 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하나는 김문기 씨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1심 때는 김문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배우자는 뭐 여성이라서 자기가 좀 피하는 바람에 1심에서는 김문기 아들이 나와서 이재명의 거짓을 탄핵을 했는데 이번 2심 때는요 김문기 동생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김인섭 씨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인섭이는 대장동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뭐라 그러느냐, 대장동 사건에서 상향 조정한 것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주고 회유했기 때문에 징역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그 판결문과 함께 김문기 동생을 증인 신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재명 선거법은 상당히 흥미가 있죠. 다음이요. 이재명이는 13명이나 신청했는데 저거는 안 받아줄 겁니다. 왜 안 받아주느냐,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최은정 부장은 이미 날짜를 정했어요. 내일인가 모레,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 5일날 재판 열고 12일날 열고 수요일마다 열어요. 언제 끝내느냐, 5월 26일날 결심을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2월 26일날 결심을 하니까 검사는 구형하라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13명을 증인증을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상관하지 않고 2월 26일날 결심을 합니다. 그럼 언제 판결이 선고될 것이냐, 3월 초순이나 중순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초순은 이런 겁니다. 2심 판사가 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몇 자를 고치는 방법을 취하면 초순에 나와요. 그러나 새롭게 쓰게 되면 중순쯤에 나오지 않겠는가 보는데, 저는 3월 중순쯤에는 선거법에 대한 유죄가 전 반드시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 다음이야. 마지막 위증교사를 꼭 해야 돼. 위증교사. 제가 걱정한 것은 이 고등법원의 위증교사인데, 저 보시면요 고등법원 판사 인사이동이 다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가 교체가 안 됐어요.
교체가 안 됐습니다. 자, 보세요. 2023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체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한 의지를 이번에 반영해서 위증교사 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다른 데 보내지 않고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저 말은 뭡니까? 여러분, 판사가 교체가 되면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날짜가 진행돼요. 그러나 유임됐기 때문에 저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증교사도 3월 안으로 다 끝내라, 이런 결정이 된 것이에요. 검찰은 이미 300쪽의 항소유효서를 냈고 이재명이는요 여기는 증인신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뭐라느냐, 이런 재미난 예를 들었더라고요. 음주운전은 죄가 되는데 1심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음주 자체는 죄가 아니죠. 운전 자체도 죄가 아니죠. 그랬는데 각각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위증도 있었고 위증교사도 있었고 따라서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심에서는요 반드시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다음이요. 다음 하려니까 이어지는 부분 한 페이지 올리려니까 그래. 다음이요. 다음 마지막에 여기요. 다음 페이지.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 김진성이가 위증을 했죠. 위증했는데 이 김진성이가 이재명에게 그 위증한 다음에 문자로 이재명에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 총장을 인사특보로 임명해 달라고 문자로 이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걸 받아줘요. 그럼 김진성하고 이재명이는요 문자로 인사청탁을 주고받을 사이가 결코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진성이가 문자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증을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의사표시,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북대 총장을 인사특보로 임명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첫 길이 잡히면 바로 결심을 하고 구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요. 이 위증교사도 3월 달이면 선고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